제가 2016년 가을에 북경 외대에서 개최한 중국과 서양의 문화교류에 대한 주제로 그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척 놀랐어요. 그 북경 외대에서 심포지움을 한다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북경 공산당 당교, 그러니까 공산당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그 북경 당교에서 그 심포지움을 또 했고, 또 놀란 것은 그 안에 그 마테오리치 신부님, 또 아담샤일 신부님, 페르비스 신부님을 비롯한 50여 분의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또 놀랐어요. 그곳은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당시 황제 만력제가 이제 그 땅을 하사해서 이제 마테오리치 신부님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곳에 안장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공산화되면서 이제 북경 당교, 그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이제 그곳에 자리 잡게 된 거고, 또 놀란 거는 그 심포지움을 하는데 역시 중국은 중국답게 대규모로 심포지움을 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주제만 약 40여 개의 주제로 진행됐고, 중국 내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본, 또 이태리, 미국, 독일, 이런 여러 나라, 한국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또 참여를 해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2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그 학술 발표회를, 국제학술 대회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규모에도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교 교수가 저를 좀 안내해 줬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그 학문 분야, 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천학. 그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남긴 그런 학문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이러한 학술 발표회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크게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것이 바로 중국의 역사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문제가 또 첨예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중국 정부에서 바티칸과 수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바티칸과 수교를 할 때 단지 정치 외교적으로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그 연구를 하고 또 외교 방침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심도 있고 다양하게 또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 전망과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요즘에 그래도 잠정적으로 주교 유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또 수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황청과 중국의 접촉과 교류의 역사에서 이제 동서의 문화와 교류 충돌, 또 서구 열강 침탈 문제, 또 외교 수립을 이제 1922년부터 51년까지 약 30여 년간 지속했다가 이제 신중국이라는 것은 이제 공산화된 중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중국 전후의 정치적 충돌과 단절 상황,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집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황청과 중국의 입장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대화를 통해서 중국과 또 바티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황청과 중국의 외교 수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략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이제 수교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2쪽에 보시면은 가톨릭 교회와 중국이 어떻게 접촉을 시작했는지 그 교류 역사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중국이 이제 만나는 것은 교황 니콜라스 4세가 원나라 때에 프란시스코회 몬테코르디노 신부를 교황 사돌로서 파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분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는 데도 40년간 지속됐지만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가톨릭 교회도 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말 총초,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 교황청에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을 파견했는데, 미켈레 루제리 신님과 마테오 리치 신부님입니다. 1583년에 광동성 짜오칭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이제 불교의 스님 복장을 하고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교의 선비 복장으로 바꾸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죠. 중국 선비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상의 허락을 얻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중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적응주의 선교 노선과 또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보유론으로 이제 유교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맥락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탐색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1583년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미켈레 루지에 신부님이 중국에 도착한 해 1583년부터 가톨릭 교회와 또 중국이 접촉한 시기부터 따지자면 이제 약 430여 년간 중국과 가톨릭 교회가 이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중국의 선교 활동 시작이 이제 1583년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중국 교회의 기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의 선비들과 이제 열심히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남긴 책이 약 1000여 종이 넘습니다. 북경 외대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1000여 종이 넘는 이러한 천학 서적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데서 문제가 된 것이 중국의 전통 제사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프란시스코 회나 도미니코 회는 그런 제사는 미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예수회에서는 그런 제사의 종교적 미신적 요소는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또 그런 걸 금지하면은 중국 선교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1643년부터 1742년까지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의례 논쟁, 혹은 뭐 전례 논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100년이나 걸리면서 이제 중국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1939년 12월 8일 날 교황 띠오 12세께서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이런 제사 문제를 이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70년간 아편을 들어와서
중국에 판매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1800년에 아편을 금지하면서 영국 상인들이 반발했고, 그래서 1840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중국은 영국에 패배하고, 그래서 남경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이제 통상을 허가하고, 또 1844년에 프랑스는 항구 지역에서 천주교 포교를 명확히 이제 규정하고, 당시 황제 도광제는 이를 할 수 없이 이제 허용합니다. 그렇게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의 서구 열강의 침탈과 불평등 조약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의화단이 일어납니다. 산동성의 무술단체로서 의화단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구의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치를 들고 각지에서 무서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 또 중국 사제들, 신자들을 생매장하거나 성당 안에 가둬놓고 불태우는 대학살을 대행하면서 이제 건물을 파괴하는 이러한 의화단의 난으로 인해서 3만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편 전쟁을 비롯해서 또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특권이나 전횡을 일삼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웅장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정부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황청과 수교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가 리옹장과 외교 조약을 맺도록 시도했는데, 결국 청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선교 보호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프랑스의 간섭과 또 의화단의 난 이후 교회는 스스로 선교 활동의 문제들을 이제 시정하면서 교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굳이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은 중국 천주교는 교황청 소속이 되면서 청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굳이 교황청과 또 수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교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부요 가톨릭 신자였던 수너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이제 건국합니다. 그때 천주교와 개신교는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과 결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지화, 그러니까 토착화 운동 혹은 현지화 운동을 이제 전개합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1919년에 온 세상에 전파된 가톨릭 신앙에 관하여라는 회칙을 이제 발표하는데, 그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하는 회칙이지만 특히 중국 교회의 사제 양성, 또 교회와 제국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교황청 외교관 파견과 같은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비오 11세가 콘스탄틴이 주교를 이제 교황청 공사로 파견하고 이제 외교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하는데, 그러한 외교 관계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중국에서 전국주교회의를 소집해서 토착화와 교회 제도를 수립하고 또 프랑스의 선교 보호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프랑스 정부가 교황청에 항의하면서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자맹 대주교가 1934년에 구입했는데 1939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물좌무루라는 좌도우도안이라는 그런 서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국제 상황이 복잡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종교유의 문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감을 이제 품게 됩니다.
위빈 수교를 앞세워서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역시 프랑스의 반대로 또 외교 관계가 추진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프랑스가 독일에 패해서 투항하고 국민당 정부는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에는 교황청과 중국의 수교 노력은 이렇게 프랑스가 자국민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선교보호권 때문에 이제 이권을, 이런 선교보호권을 내세워서 이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중국의 수교 노력은 이러한 국제 질서의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중국 대륙에서 내전을 벌이고 이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에 패해서 이제 대만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식을 거행합니다. 또 마르크스와 레닌의 무신론은 천주교회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앞잡이로 몰아서 투쟁 대상으로 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부임한 안토니오 리베리오 주교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추종자들을 파문했지만 결국 리베리 주교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교황청과 또 중국의 외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홍위병을 앞세워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되던 모든 교회가 봉쇄되고 성상은 파괴되고 또 지하교회와 애국회 성직자들이 모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교회 건물과 토지를 몰수당하면서 중국 교회는 애국회 소속이든 지하교회든 전면적인 박해와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제2장 교황청과 중국의 이제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전 교황님과 마찬가지로 반공 정책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애국회와 외국 선교사 추방, 또 중국 신부들 감옥에 투옥한 사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는 계속 중시해서 교황청 주재 중화민국 사절을 대사급으로 승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했지만 이제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1964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에 찬성하고 또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해서 교회가 이제 폐쇄적인 제도 교회의 구조에서 현대 세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각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화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회 내부의 변화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적대 관계에서 또 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또 폴란드 출신, 공산국가였던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에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충실한 천주교도는 충실한 애국적 국민이며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천주교가 외래 세력인 로마 교황청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충실한 종교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중국에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 자체와 도덕적인 삶의 질서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교황청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와 대화를 위한 손길을 내미는 가운데 중국에도 변화가 시작됐는데 바로 1978년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되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교회 신자들은 이제 폐쇄되었던 성당 문을 열고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신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참 눈물겨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개혁 개방 정책으로 또 성당에 다시 나가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또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개방적이고 또 중국 교회와 서양 교회가 다시 접촉을 시작했지만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대인년을 맞이해서 대만 주교회의가 주도해서 시성을 청원한 중국 순교자 120명의 120의 시성식을 2000년 10월 1일 날,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건국일이죠. 이날에 거행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서양 제국주의들의 앞잡이들을 성인으로 선포하는 것은 중국을 무시하는 거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중국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면서 시성식을 전후로 15일 동안 중국의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그 122 중국 성인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또 교황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결국 중국 정부의 강경한 비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07년 5월 27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가톨릭교회의 주교와 신부,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해서 보편교회는 아직도 중국교회 안에 현존한다고 하면서 용서와 화해로서 교회의 긴장과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상해 서산 성모성지의 기념일인 5월 24일을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 교회가 중국의 신앙의 자유와 또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당부합니다. 이 서한은 지하교회와 애국회 주교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데 이제 기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톨릭 교회와 중국의 이제 교류와 충돌의 역사를 이렇게 큰 사건과 주제들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톨릭 교회와 중국의 수교가 왜 겨워졌냐? 그것은 이제 마테오리치 신님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교류도 또 시작되고 또 문화적인 그러한 공헌도 많이 했는데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환경 차이와 언어와 사상, 문화의 생활 방식과 차이가 그대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노력하는 결과 천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서적을 남기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동아시아학의 모태가 되는 천학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지만 또 서구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의례 논쟁입니다. 의례 논쟁에 대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또 교회 내부에서 의견의 불일치와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됩니다. 또 가톨릭 교회, 서양의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몰리해와 우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거부감과 배척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편전쟁과 같은 야만적 행위와 경제 침탈, 불평등 조약, 또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선교 보호권을 내세운 그러한
국가 이기주의의 폐해가 중국인들에게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의식을 깊게 남겼습니다. 중국에 들어온 서양인들의 서구 우월주의 태도는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고 깊은 기억의 상처를 남겨서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가톨릭 교회를 경계하고 서양의 앞잡이, 제국주의 앞잡이로서 가톨릭 교회를 경계하고 거부하고 또 수교를 어렵게 하는 내적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과 유신론의 근본적인 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또 유신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상 체계의 특성상 가톨릭의 선교나 또 양측의 수교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다른 그런 출발점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교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교회 체제 간의 긴장과 대립 때문에 수교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교황청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해라. 그리고 교황청의 주교 임명을 중국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면서 일체 간섭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 원처치 정책을 이제 또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바티칸시의 원수로서 하나의 교황은 또 전 세계의 신자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중심으로서 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교회 체제 간의 또 긴장과 대립이 또 수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역사는 한 번 합해지면 또 한 번은 분열된다는 그런 과정이 연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국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종교가 중국을 분열시키는 원인과 세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사회 혼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파룬공을 탄압했는데 공산당 조직보다 이 파룬공이 더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위험 세력으로 간주하고 가차없이 이제 철퇴를 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중국이 수교하게 되면 외교적인 이익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이익도 있지만 또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체제를 이완시키고 해체시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역시 중국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교황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그다지 절박하게 서두르면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수교에 대한 교회 안팎의 반응을 보면은 대만과 홍콩 천주교회는 교황청이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서 공산당이 임명한 7명의 불법 주교를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도 애국회 신부들은 바티칸과 중국이 다시 수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지하교회 인사들은 지금까지 가진 박해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교황에게 충성해 왔는데 정작 바티칸이 중국 정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시황제, 시진핑 주석을 말하죠. 시황제와 공산당에 대한 굴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교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교 가능성의 전망을 보면 교황청과 베트남의 외교 수립이 하나의 모델로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최병욱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면, 베트남 모델은 베트남 정부가 바티칸에 제출하는 주교 후보자 명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고 바티칸 결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황이 주교를 임명하는 겁니다. 교황 사절의 파견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레오폴드 지렐리 대주교의 경우처럼 교황청이 중국 인근의 대사를 중국의 교황 대표로 임명하지만 중국에 상주하지는 않고 부정기적으로 중국 교구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중국은 교황청에 대표부를 두지 않지만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황청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만일 교황청과 중국이 이러한 베트남 모델을 따라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티칸과의 수교를 통해 대만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만의 독립 노선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입장에서는 교황의 중국 주교 서품의 권한을 회복함으로써 세계 가톨릭 교회의 합일성을 이루고 광대한 중국 가톨릭 신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바티칸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통일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신앙상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황청과 중국이 외교 수립을 위해서 주교 임명 방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전승과 교회법에 따라서 교황만이 가지고 있는 주교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인정한다는 방안은 중국 교회 내부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본 이권과 종교의 자유를 천명해온 교회로서는 도덕적인 권위에 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양측이 수용하게 된다면 우선 교황청은 중국 교회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주교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의 일치와 권위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둘째로 애국회와 지하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매우 복잡한 상태에 있는 중국의 교회가 화해와 통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셋째로 외국의 여러 수교회나 선교회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또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된다면 교세가 더욱 크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황청과 수교할 때 얻는 중요한 이익도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세계적으로 영적,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가톨릭 교회와 수교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를 받게 됩니다. 또 양심과 인권의 자유가 신장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어서 종교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중국 가톨릭 교회가 공산당의 통제나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수교가 되는 그런 점이 더 이제 촉진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국 민중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자각을 통해서 민중과 사회의 정신적인 또 수준을 또 향상시키게 되리라고 봅니다. 국가가 인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의 정신적인 자각과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공헌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이래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만큼이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가톨릭 교회와 중국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업이 얼마나 지난한지를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사상과 문화 교류의 역사였고 그것은 종교와 국가 사이의 긴장과 대립으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교회의 선교활동을 기존의 사회와 정치와 문화 체계를 뒤흔드는 불온 사상으로 간주하고 위험시하면서 또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도
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보다 풍성한 문화를 창조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교회, 이것은 교황청과 중국의 수교는 가톨릭의 주교 임명권과 또 중국에서 요구하는 타이완 단교 문제가 종교와 국가 사이에 첨예한 입장 차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가톨릭 교회를 중국 내의 사상과 정치 체계를 뒤흔드는 유력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안정과 공고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보이면 가차없이 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양국의 수교는 참 요원하게 보이고 중국 내에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양측의 수교는 관계의 정상화와 복음화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가톨릭 교회와 중국의 고유한 입장과 특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청과 중국 양측이 수교를 통해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거대한 통치체제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미래에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배를 띄우려면 물이 차야 한다는 경언대로 교황청과 중국 정부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또 기원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